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최초로 제한된 다음에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그런 문제점들 중에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한됐던 방법들, 실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그윗이라는 개념입니다. 세그윗. 그래서 이제 블럭 크기가 1메가인데 이 블럭에 들어가는 정보가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을 1메가까지만 블럭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 트랜잭션의 크기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입력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입력마다 뭐가 필요해? 전자 소명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트랜잭션마다 차지하는 공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체 그 1메가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는 트랜잭션 자체가 아니라 트랜잭션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랜잭션 중에 뭐냐면은 소명값입니다. 소명값들. 그래서 세그윗은 어떻게 하냐면 소명값을 그 1메가에서 다 빼내요. 포함하지 않고 소명값만 다 빼요. 그 소명값을 다 빼면 1메가에 넣을 수 있는 트랜잭션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세그윗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1메가에 원래는 트랜잭션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세그윗은 트랜잭션의 소명값을 뺀 나머지만 원래 그 1메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은 따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별도 보내면 프로토콜이 바뀌어야 되겠죠. 프로토콜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블럭 크기가 1메가라는 룰은 안 변해요. 1메가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세그윗입니다. 세그윗. 세그윗은 이제 실제 소프트워크로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개념적으로 이제 실제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그윗을 쓸 수도 있고 안 써도 프로토콜은 계속 그 비트코인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2계층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얘는 슬라이드가 많은데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개념만 좀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모든 거래를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야 되죠. 근데 블록체인에 어떤 트랜잭션을 올리려면 뭘 내야 돼?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내가 10원짜리 거래를 하고 싶은데 수수료를 1,000원 낸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원래는 소액 거래를 목적으로 했는데 비트코인 가치가 워낙 커졌고 또 이제 수수료도 제법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 거래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즉시 확정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2계층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불 채널이라는 어떤 2계층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지불 채널이라는 개념인데 내가 어떤 B랑 거래를 여러 번 할 거야 돼요. 여러 번. 예를 들면 내가 VOD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 볼 때마다 뭐 100원을 500원을 낸다. 그러면 500원을 낼 때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밖에서 막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보기가 싫어. 아니면 내가 이제 지불해야 될 돈이 이제 약속된 금액이 넘었어. 그러면 그때 한 번만 트랜잭션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500원짜리 거래를 10번 해서 5,000원 거래를 하고 싶으면 원래는 500원짜리 거래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10개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불 채널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올리는 거예요. 5,000원에 대한 수수료만 한 번만 내고 마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그 500원씩의 거래는 그 양자 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양자 간에 지불 거래를 할 때에도 블록체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나중에 둘이 정직하다 그러면 500원 거래를 우리가 10번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만 올리자라고 약속하면 잘 진행이 되면 되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손해볼 수 없게끔, 손해볼 수 없게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장치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다중서명 지갑, 시간잠금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다중서명 지갑은 뭐냐면은, 지갑은 원래 지갑 만들 때 뭘 만들어야 되죠? 공개키 쌍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한 지갑에 공개키 쌍이 몇 개? 한 쌍만 원래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다중서명 지갑은 한 쌍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2면은 서명이 2개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서명해서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이 지갑을 만들어서 딸한테 줬어요. 그리고 키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딸이 키를 하나 갖고 있어. 그럼 그 지갑에서 딸이 혼자 서명한다고 지불할 수 있어요? 지불을 못해. 내가 추가적으로 서명해줘야 지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중서명 지갑입니다. 근데 다중서명 지갑을 이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2, 3, 2,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펴봤던 임계 기반 같은 거예요. 4명한테 키가 가지만 3명한테 가지만 몇 개만 있으면 돼. 그 중에 2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이제 서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앨리스와 밥이 지불 채널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싶으면은 이 다중서명 지갑을 만들고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요것만 한번 시나리오만 한번 봅시다. 미미는 티빙을 시청하고자 함. 티빙은 드라마 한 편에 100원에 해당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요. 그래서 얘를 매번 100원을 내가 드라마 한 편을 볼 때마다 100원 거래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지불 채널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2 지갑을 만들었어요. 미미와 티빙이 만든 거예요. 시청 지갑이라고 해서. 미미는 1,000원에 해당한 돈을 시청 지갑에 지불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 지갑에는 돈이 얼마 있어요? 1,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0원을 이제 나중에 누가 가져가야 돼? 티빙이 가져가야 되죠. 근데 티빙이 1,000원을 다 가져가면 안 돼. 내가 5편만 봤으면 500원은 다시 미미한테 와야 되겠고 500원은 티빙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해요. 미미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 100원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100원, 850원, 미미 이렇게 서명하는 거예요. 100원, 850원. 그러니까 100원, 850원이라는 건 50원 어디 갔어?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편당 수수료가 50원이 아니라 전체 최종 마무리할 때 5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트랜잭션. 근데 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은 여러 개를 다 등록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다 등록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 이중 사용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들 중에 뭘 해야 돼?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미가 서명을 했죠. 그러면 얘가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려면 누구의 서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티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미는 얘를 등록을 못해. 얘를 줬지만 얘를 등록을 못해요. 티빙은 어떤 거를 해야 이득이에요? 맨 마지막 거를 해야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 거를 서명해서 등록하면은 이제 미미가 450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고 500원을 티빙이 갖는 거죠. 그럼 결국 수수료는 또 누가 낸 거야? 미미가 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빙은 마지막 트랜잭션을 닫아야지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없기 위해서 우리가 쓴 기술은 무슨 기술이에요? 다중 서명 지갑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만 서명하는 지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명한 지갑. 그리고 트랜잭션을 계속 만들지만 만약에 미미 입장에서는 최초 얘만 등록하는 게 제일 이득이죠. 근데 얘를 미미는 등록을 못해. 왜냐면 미미가 서명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티빙 서명값은 없죠. 그리고 얘네들을 여러 개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등록하게 되면 무효되니까 이중 사용이 돼서 최초 거만 인정되기 때문에 티빙은 맨 마지막 거만 이제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티빙이 어떤 거래도 닿지 않아요. 그러면 티빙도 손해죠, 솔직히. 드라마는 몇 편 보여줬는데 돈은 하나도 못 챙긴 거예요. 돈은 하나도 못 챙겼지만 미미는 왕창 손해본 거죠. 1,000원 내고 5편밖에 못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제에서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최초 100원을 들어가 있는데 얘를 안 닫아주면, 이거를 안 닫아주면은 얘가 손해니까 최초에 어떻게 하냐면 티빙은 페널티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페널티 트랜잭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미가 1,000원을 지갑에 넣었죠. 그러면 티빙은 1,000원을 미미한테 주는 서명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근데 얘를 페널티 트랜잭션을 주게 되면은 미미는 뭘 할 수 있어요? 얘는 뭐가 서명돼 있을까? 티빙이 서명했겠죠. 근데 미미가 얘를 빵 서명해서 넣게 되면은 미미는 그냥 5편 본 다음에 얘 갖고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페널티 트랜잭션은 어떻게 하냐면 즉시 그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넣을 수 없게 만들어요. 잠금 장치를 해놔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만 등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뭐 시간 잠금, 뭐 그 상대 잠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갖고 있지만 잠겨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야지만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미가 페널티 트랜잭션을 등록하기 전에 얘를 등록하면 얘는 또 이중 사용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지불 채널에서는 서로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중 서명 지갑을 쓰고요. 그리고 한쪽이나 양쪽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페널티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서로 등록할 수도 있고 한쪽만 등록할 수 있어요.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다르게 되겠고요. 그 등록하고 났는데 그 페널티 트랜잭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등록할 수는 없어요.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미는 이 페널티 트랜잭션을 등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잠금을 해놓는 건데 시간 잠금은 뭐 실제 타임스탬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은 여기처럼 상대적인 시간. 그래서 블럭 높이. 그러니까 현재가 블럭이 5,000이야.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5,020이 넘어야 등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럭이 20이 지난 뒤에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어떤 유효한 트랜잭션도 지갑에서 등록이 안 되면 페널티 트랜잭션 등록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미미는. 그래서 그런 아주 자세한 거는
좀 복잡해서 설명 안 드리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불 채널은 그냥 둘 간에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B B 간에 지불 채널이 있고 B, C 간에 지불 채널이 있으면 A가 그걸 이용해서 C한테 뭔가 지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정들을 막기 위해서 또 뭐 해시 잠금 뭐 여러 가지 잠금 기능들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계층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이계층 블록체인 기술은 해야 될 일을 원래 블록체인에서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에서 안 하고 별도로 하고 어떤 최종 결과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건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속도를 늘릴 수 있고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겠고 근데 이런 방법에서는 블록체인에 매번 등록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참여자들이 부정을 할 수 있는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이 된 거죠. 다중서명 지갑도 그렇고 뭐 잠금 기능, 페널티 트랜잭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 트랜잭션하고 잠금 기능은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바로 등록했으면 그거 등록해서 끝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페널티는 실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뒤로 미루게 놓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잠금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서 요 두 개는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지금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 여러 문제점들을 뭔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고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특성은 계속 생성된다. 그러니까 그 불가역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기능이 해시퍼즐, 10분, 그리고 체인으로 연결하는 거, 가장 긴 체인 우선 원칙. 요 네 개가 세트여야 되면 그래야지만 불가역성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첨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첨삭만 가능한데 얘는 어떤 방식이에요? UTXO 방식이에요. UTXO라는 건 트랜잭션의 출력 중에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출력은 유효한 돈인 거죠. 그렇죠? 걔를 쓸 수 있는 애들이죠. 그런데 이 UTXO가 블록체인에 어디에 있을지는 알 수가 없죠. 제네시스 블록에 있는 그것조차도 아직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나쁜 점,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에이징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에이징 기능이라는 건 DB가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데이터는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DB의 크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은 DB라고 보면 이 DB는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기만 해요. 절대 안 줄어들고 계속 커지기만 해요. 과거 데이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에이징 기능이 들어있는 뭔가를 만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에이징 기능이 없다는 거고 분산으로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한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역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사이트를 폭파시켜도 아무 의미가 없죠. 수많은 사이트에 똑같은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공개형 블록체인입니다. 참여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물론 채굴자는 처음과 기대와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중앙 집중화돼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도 채굴해도 돼요. 근데 성공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채굴을 막지는 않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이고 누구나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형 블록체인이 되게 되겠고, 블록의 기록을 포함하는 권한은 채굴자의 마음입니다. 블록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고 채굴할지는 채굴자의 마음인데 뭐만 넣어야 돼? 유효한 것들만 넣어야 돼요. 유효한 것들 안 넣고 채굴에 성공하면은 걔는 어떻게 될까? 체인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체인에 다른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아요. 걔를 이용해서 그 다음 채굴해봤자 자기 것도 무효화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설명드릴 때 체인이 불가역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유효한 것들만 들어가야 돼. 유효한 것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뭔가 보상체계 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강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거 넣으면은 가장 긴 체인에 들어갈 확률이 없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 거잖아요. 뭔가 기술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거를 넣는 거를 뭔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 룰 보상 체계, 그러니까 뭔가 보상 체계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룰을 잘 지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체인 순서의 각 블록이 생성된 시점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을 알 수 있지만, 넣는 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블록에 얘가 먼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먼저 만들어진 트랜잭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트랜잭션의 순서는 블록체인은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픈 소스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죠. 그래서 항상 오픈 디자인, 보안은 오픈 디자인이고, 소프트웨어도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오픈 소프트웨어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게 내 금전적 가치에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시그널 같은 데도 자기 메신저도 오픈해 놓고 거기에 쓰이는 보안도 오픈 소프트웨어로 다 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의 안전성. 소프트웨어는 안전하다. 근데 저게 안전하다는 거를 우리가 보장하는, 믿어도 되는 이유는 오픈 소프트웨어고 다 소프트웨어들을 검증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비트코인의 발행. 함부로 발행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발행돼요?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이 되고, 채굴을 했는데 규칙에 어긋나게 채굴을 하면은 인정이 안 되니까 항상 규칙에 따라서 현재가 6.25면 6.25만 발행이 되는 거죠. 기존 거래 내역의 수정 못하죠. 왜냐하면 기존 거래 내역을 수정하려면은 새롭게 발굴해야 되겠고, 내 돈이 아니면 전자 서명을 못하니까 또 수정도 안 돼요. 그래서 전자 서명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기존 거래 내역을 수정할 수 없고, 다른 사용자의 코인을 가로채는 것도 뭐가 힘들어서 안 돼요. 개인 키를 못해서 안 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해킹 당했을 때 해킹 당한 그 지점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싸구려 지갑 써서, 싸구려 지갑보다 잘못 만든 지갑. 그러니까 지갑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지갑이 해킹돼 가지고 개인키에 노출돼서 돈을 달라니. 개인키만 얻으면 그 지갑은 상관없어요. 블록체인에 가면 트랜잭션이 다 있고 내가 그거 쓰면 돼. 그냥 전파만 하면 내 계좌로, 내 지갑으로 보내게 하면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키를 획득하면 돼. 그래서 지갑을 잘못된 지갑을 쓰면은, 이제 그 예시는 아마 내가 2장인가 3장에 한번 그 지갑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랜덤 값을 되게 좋은 랜덤을 안 써가지고 문제된 거.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소에 이제 뭘 맡기냐면은 내 개인키를 맡기는데, 거래소가 해킹돼서 거래소가 그 고객들의 개인키를
잘못 관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은 화폐 기능을 하기는 어려운 게 됐어요. 왜냐? 얘는 가격이 예측이 안 돼요. 오늘 내가 커피를 사 먹었는데 내일 됐더니 커피를 10만 원 주고 사 먹은 게 되면은 그거 갖고 비트코인 갖고 커피 사 먹겠어요? 안 사 먹겠죠. 그렇죠? 이런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실물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안정적이어야지.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코인의 가격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코인을 뭐라 그러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 근데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거래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기 싫은 거죠. 내가 오늘 이만큼 줬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일 가면 저기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손해가 되는 거고, 나는 이만큼 줬는데 내일 되는 이만큼 가격이 오르면은 배 아픈 거가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확정 속도도 무지 느리죠. 1시간. 그리고 내가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또 포함될지도 몰라요. 포함이 된 다음에 1시간이죠. 그렇죠? 불법 거래에 또 많이 사용이 됐고 초기에는. 그래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불법 거래하기보다는 다른 코인들을 좀 더 많이 쓰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불법 거래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은 재산, 주식처럼 투기하고 투자하는 그런 그것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탈중앙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자의 예시가 뭐예요? 채굴자죠. 채굴자들은 거의 중앙 집중 된 거죠. 큰 손들이 거의 다 챙겨 먹는 그런 형태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가 잘 생각 못했던 게 코인 거래소의 등장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참여자예요. 원래 이런 코인 거래소가 없어야 되지. P2P라는 건 각자가 원래는 자신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다 컴퓨터 공학도들이 아니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뭐에 더 익숙해?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거죠. 기존 시스템은 은행에서 다 책임져 주고 그런 거예요. 힘든 것들을. 증권 거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자들은 자기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 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내 돈을 위탁하겠죠. 이제 그런 방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코인 거래소가 필요한 거고, 코인 거래소에서 내 대신 필요할 때 거래를 해주려고 그러면 코인 거래소가 뭘 갖고 있어야 돼? 내 개인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인 거래소라는 거는 이 탈중앙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재자의 등장?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아까 얘기했던 채굴 중앙의 집중화.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와 얘네들도 완전 노드 운영해요. 왜냐면 직접 거래를 하니까. 그리고 얘들도 완전 노드를 운영하고, 얘 둘은 일반 참여자와는 보기는 되게 어려운, 탈중앙에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문제점은 이제 POW를 쓰고 있어서 환경 파괴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확장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러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1메가라는 제한 때문에 이제 막 그 커뮤니티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불가역성을 제공하는데 사람이 마음 먹으면 되돌릴 수 있어요. 우리 채굴자한테 다 합치면서 우리 여기부터 다시 하자. 그럼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 가능해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부탈린이 그렇게 했죠, 한번. 쭉 가고 있는데, 문제네.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은 그렇게 갔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화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갈라진 화폐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뭐 비트코인 S.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은 뛰쳐나와서 이제 원래는 원래는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자기끼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현실이고요. 16장 보면은 세 번째 요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요 슬라이드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16장의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 나름대로 이걸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타일조항 암호화폐를 만들면서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거죠. Money is memory. 그래서 만든 게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작업 증명을 이용하는 블록체인. 근데 실제 분산 원장을 작업 증명을 이용하는 블록체인 말고 블록 단위로 확정하는 것 말고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하는 DAG라는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이게 이 분산 원장이 제공해야 되는 게 분산합의 불가역성인데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에서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려는 방법이 DAG라는 거고요. 이 블록체인은 작업증명이라는 걸 썼는데 이 작업증명이라는 게 환경 파괴적인 요소가 있고 확정되는데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를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져? 일시적 포크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걸 해결하려는 게 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다른 증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작업 증명 대신에 지분 증명이 있고 뭐 공간 증명이 있고 뭐 다른 증명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많은 대안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지분 증명이라는 겁니다. 작업 증명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의 작업 증명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또 1메가라고 블록 크기가 작았죠. 그래서 그 처리 속도가 느려요. 트랜잭션을 많이 처리를 못해. 그래서 나온 기술이 이제 2계층 기술, 2계층 프로토콜. 블록체인 밖에서 뭘 하고 최종 결과만 체인에 넣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샤딩 롤업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샤딩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게임에 나오는 용어라는데, 샤딩. 이제 게임에서 이제 게임 서버들이 있는데 서버를 하나 두면 너무 부하가 많으니까 서버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요 서버 갖고 게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요 서버 갖고 게임해요. 그러면 속도가 분산되겠죠. 그 성능이. 그래서 샤딩은 뭐라냐면 체인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미국 체인, 한국 체인, 유럽 체인 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1메가니까 이제 원래는 지금은 1메가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1메가로 만드는 거죠. 근데 샤딩을 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샤딩을 하면 당연히 이제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는 많아지겠죠. 그럼 이 샤딩 했을 때 문제점은 뭘까? 채굴자들이 나눠져야 돼요. 그렇죠? 샤딩은 체인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는 건데 여러 체인들을 이제 또 뭐 채굴자가 100명이면 뭐 5개 체인을 나눈다 그러면 20명씩 나눠서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래서 샤딩을 한다는 건 채굴자들이 잘 또 나눠져서 각 개별 체인들을 잘 또 생태계가 건져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끼리 거래는 요 체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크로스 샤딩 거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체인과 미국 체인이 있다고 뭐 나라 간 나누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라 간에 나눴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거래가 있을 수 있죠. 이걸 크로스 샤드 거래라고 하는데 이 거래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양쪽에 다 넣을 건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샤드 간 거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현금과 같은 거래를 그 익명성을 제공하긴 하는데 불간청성만 제공하는 거죠. 근데 한 지갑을 쓰면은 불연결성을 제공 못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모든 거래는 다 블록체인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성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영지식 기술, 링 서명, 믹스 같은 기술들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화폐. 그래서 저런 기술이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에 뭘 저장했어요? 트랜잭션만 저장했어요. 근데 뭐하러 왜 트랜잭션만 저장하냐? 다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 그러니까 불가역성이 필요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뭔가 응용에서도 불가역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뭐 여기 세 가지 예시가 들어가는데 이제 인증서를 저장하자. 이게 탈중앙 PKI가 되는 거예요. DPKI. 그리고 그게 발전해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DID라고 자기 주권 ID 뭐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게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자 블록체인에. 근데 실제 자산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산에 뭘 저장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를 저장하는 거죠. 이 디지털 그림의 소유권은 김상진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NF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탈린이 제안한 거는 프로그램을 저장하자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자는 거예요. 코드를 저장하면은 코드를 저장하고 그 코드를 분산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각 그 노드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디지털 자산을 저장할 수 있어.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하냐면 스마트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가 있죠. 계약서로.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얼마 줄게, 너 그거 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 가능하고 디지털 자산 저장이 되면은 디지털 자산을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 계약이고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 디지털 자산의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한다는 개념을 블록체인 2.0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다양한 응용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응용을 우리가 탈중앙 앱, 줄여서는 D앱이라 그래요. D앱. 그러면 이 D앱이 동작해야 되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 플랫폼이 뭐가 돼?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앙 앱이 동작하는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탈중앙 앱. 그래서 탈중앙 앱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자체 블록체인을 안 만들어도 돼. 얘는 여기다가 내가 이더리움을 사용하면은 이더리움은 이미 채굴자들이 많이 있어서 생태계가 건전해요. 그럼 내가 거기를 이용하면은 이제 내가 새로 만든 암호화폐가 이제 성숙되기까지 뭔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스마트 계약이 되면 이제 블록체인의 마켓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중 판매하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순서가 필요해요. 마켓을 블록체인 이용해서 만들려면은 뭐 옥션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먼저 그 비딩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순서, 지금의 우리가 블록체인은 채굴자가 자기 마음대로 넣었잖아.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이제 먼저 트랜잭션 생성한 사람을 먼저 넣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블록체인을 위해서 마켓을 만들 거면 순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세부적인 얘기, 특히 이더리움과 관련된 얘기를 다음 주 수요일 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빼면 여기는 뭐냐면은 블록체인은 공개형 블록체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기업의 내부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필요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폐쇄형 블록체인이고, 이 폐쇄형 블록체인을 다른 말로 하이퍼레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삼성,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하이퍼레저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폐쇄형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여기까지.